안녕하세요. 읽어줄 게임이다. 혹시 어떤 물건에 이유 없이 강하게 끌리거나 가지고 싶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이 있을까요? 괴담 채널이니까 오컬트적으로 한번 풀어보자면 돌이나 나무로 만든 조각, 칼, 골동품 등 모든 물건에는 각기 고유한 성질이나 기운이 있고 또 사람한테도 각자 타고난 기운이 있어서 비슷한 성질끼리는 서로 끌린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음양오행 같은 거죠. 오늘 이야기는 길을 가다 발견한 마네킹 머리에 강하게 끌린 레즈비언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작년쯤의 이야기다. 나는 인터넷의 오컬트 이야기 같은 걸 좋아했지만 실제로 심령 체험을 한 적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굳이 덧붙이자면 나는 동성애자다. 이 부분은 예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으니 나중에 따로 쓰겠다. 어느 날 나는 혼자 미술관에 갔다. 그 미술관 근처는 사람은 많았지만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길가 구석구석에 골판지로 만든 텐트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런 풍경을 보며 미술관에서 돌아오는 길을 걷고 있었는데 문득 어떤 것이 눈에 들어왔다. 어느 골판지집 옆에 마네킹 머리가 놓여 있었다.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브리지트 바르도 같은 긴 머리에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나는 그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 그때부터 이미 이상했던 것 같다. 나는 골판지 집을 향해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누구 계신가요? 그러자 안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느릿느릿 나왔다. 갑자기 죄송한데요. 제가 이 마네킹을 정말 갖고 싶거든요. 완전히 첫눈에 반해버렸는데 혹시 소중한 물건인가요? 뭐라고? 할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옛날 외국 여배우를 닮았다고 설명하자 어느 정도 납득한 듯 했다. 그런 이유라면 그냥 가져가. 할아버지 말로는 그 나름의 방범 대책 혹은 장난 방지용이라고 했다. 노숙인들을 괴롭히거나 폭력을 휘두르며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참 심한 이야기다. 마네킹이 있으면 왠지 으스스해서 사람들이 잘 다가오지 않는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다른 구역에서는 어떤 사람 집에 불을 지른 일도 있었는데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그저 빨리 마네킹을 데려가고 싶었다. 그래서 아 정말요? 아 그렇군요 하고 적당히 말을 끊은 뒤 걸음을 옮겼다. 마네킹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꽤 붐볐음에도 아무도 내 옆에 앉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마네킹을 귀여운 물건 진열장에 올려놓았다. 우리 집에는 귀여운 소품들을 장식해두는 선반이 있다. 그때는 그걸로 만족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아침. 오늘은 말야 이런 일이 있었어. 같은 말을 걸게 되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져서 현관 신발장 위에 두게 되었다.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브리지트에게 인사했다. 브리지트, 그래, 브리지트라는 이름도 붙여주었다. 그런 생활이 2달 정도 이어졌을까. 그러던 어느 날 나와 브리지트의 생활에 균열이 생겼다. 나에게는 료코 씨라는 연인이 있었다.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다. 할 말은 거침없이 하는 타입이었고 원래 그런 강한 성격의 여성을 좋아하던 나는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다. 그 료코 씨가 우리 집에 놀러 오기로 했다. 나는 신이 나 있었다. 브리지트를 숨기지도 않은 채로 료코 씨, 어서 와. 료코 씨가 놀러 왔을 때 나는 기분이 매우 좋았다.
료코 씨도 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원래 잘 웃지 않는 사람이라서 더욱 기뻤던 것 같다. 그런데 현관에 있는 브리지트를 본 순간 료코 씨의 얼굴이 굳었다. 뭐야, 이거? 브리지트야. 이미 판단력이 이상해져 있던 나는 료코 씨도 브리지트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태연하게 소개했다. 하지만 료코 씨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뭐야, 이거? 징그러워. 왜 이런 걸 갖다 놓은 거야? 길에서 운명적으로 만났거든. 그래서 데려왔어. 뭐? 료코 씨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너 미용사도 아니잖아. 이건 진짜 이상하다고. 안 무서워? 평소 침착한 료코 씨도 이번만큼은 꽤 당황한 것 같았다.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나한테 말 못할 일이 있는 거야? 어? 이야기는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나는 왜 료코 씨가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컬트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상할 정도로 어떤 물건에 끌릴 때는 심령적인 위험이 관련된 경우가 있다. 같은 이야기를 읽어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완전히 잊고 있었다. 머릿속이 꽃받친 상태였다고 해야 할까. 나는 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예쁜데. 무섭다고 하면 브리지트가 불쌍하잖아. 같은 말을 했다. 그러자 료코 씨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그러네. 자세히 보니까 귀엽네. 내가 틀렸어. 그렇게 말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평소 자기 말을 잘 듣던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서 일단 맞춰주기로 했다고 한다. 그 뒤로도 료코 씨는 단 한 번도 브리지트를 부정하지 않았다. 함께 밥을 먹고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다.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내 말에 맞춰주기로 완전히 마음먹은 료코 씨는 예전에 내가 보던 햄스터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대체 뭐가 재밌다는 거야? 라며 혹평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그것도 귀여웠네. 내가 틀렸어. 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날은 그렇게 료코 씨와 함께 잠들었고 아침이 찾아왔다. 배웅 안 해도 돼. 왜? 그냥. 다음날 아침 료코 씨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려는 나를 그렇게 맞고는 서둘러 돌아갔다. 좀 차갑네 하고 생각하며 나도 외출 준비를 하려고 현관으로 갔다. 그때 깨달았다. 브리지트가 없었다. 나는 패닉에 빠져 신발장과 주변을 뒤졌다. 하지만 어디에도 브리지트는 없었다. 한동안 집안을 안절부절 못하며 돌아다니다가 문득 깨달았다. 료코 씨다. 료코 씨가 브리지트를 가져간 것이다. 그래서 배웅은 필요 없다고 했던 거다. 내가 가져가는 걸 보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급히 료코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뜸을 들인 뒤 료코 씨는 전화를 받았고 조용히 한마디만 했다. 왜? 브리지트 어떻게 했어? 뭐가? 브리지트 말이야. 브리지트가 왜? 브리지트 가져간 거 료코 씨잖아. 처음에 료코 씨는 브리지트가 없어졌어? 제대로 찾아봤어? 라며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내가 히스테릭하게 몰아붙이자 결국 포기한 듯 말했다. 너 말이야, 지금 좀 이상해. 상태가 이상하다고. 어제 현관에서 그 마네킹을 봤을 때 정말 등골이 서늘했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가져가서 버렸어. 있잖아, 너 평소랑 달라. 내가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 말투는 단호했지만 료코 씨는 나를 타이르듯 천천히 말했다. 나는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패닉 상태였지만 브리짓의 영향이 옅어져서였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마네킹을 집에 두는 건 확실히 이상했다. 그것도 머리만 있는 마네킹이었으니까.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는 평소처럼 지냈다.
브릿짓을 찾으러 다니지도 않았다. 오히려 나는 왜 그때 그 마네킹에 그렇게 끌렸던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오래가지는 않았다. 어느 날 밤이었다. 집 안에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끼리 싸우는 소리 같은 게 들렸다. 뭔가 큰 소리가 들려서 나는 늘 닫아두던 커튼을 열고 무심코 밖을 내다보려 했다. 그리고 커튼을 연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브리짓이었다. 브리짓이 베란다에 서 있었다. 흔히 인형을 버렸더니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 같은 게 있지 않은가. 만약 정말 돌아온다면 현관 앞에 있을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브리짓은 어째서인지 베란다에 있었다. 나는 기뻤다. 브리짓이 돌아와줬다.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이게 대체 뭐냐고 놀라워할 법도 한데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의 일이다. 나에게는 게이 친구가 한 명 있다. 워낙 바보 같은 녀석이라 편의상 이름을 바카타로라고 하겠다. 너무한 별명이지만 알아보기 쉬우니까. 참고로 이 녀석은 술에 취하면 늘 나는 동정을 하수구에 버렸어 라는 말을 잠꼬대처럼 반복하는데 정작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바카타로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일 밤에 드라이브 가자. 갑자기 무슨 드라이브인가 싶었다. 하지만 바카타로는 가끔 같이 놀면 아직 집에 가기 싫어. 더 놀자. 라고 말할 정도로 외로움을 많이 타는 녀석이었다. 그래서 갑자기 친구가 보고 싶어졌나 보다 싶었고 나도 드라이브 자체는 싫어하지 않았기에 함께 가기로 했다. 이상하게도 약속 시간은 저녁을 먹은 뒤였다. 지금 생각하면 이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다음날 바카타로는 잔뜩 들뜬 기분으로 차를 몰았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차는 산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거냐는 내 물음에 바카타로는 수상한 웃음을 지었다. 이때 뭔가 따졌어야 했지만 나는 또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싶어서 그냥 내버려뒀다. 점점 도로 위에 차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두컴컴한 터널 앞에 도착했다. 여기가 어디야? 여기는 심령 스폿입니다. 바카타로는 텐션이 최고조였다. 나는 심령 스폿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바카타로는 의욕이 넘쳤다. 터널 안에서 경적을 3번 울리면 귀신이 하면서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그건 다른 심령 스폿 이야기 아니냐고 생각했지만 바카타로니까 그러려니 했다. 게다가 이 녀석은 만일을 대비해서 라며 소금을 사왔다고 했는데 정작 꺼낸 건 설탕이었다. 바보다. 그만두자. 그냥 무섭다. 여기까지 와놓고 그냥 갈 거야?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던 것 같은데 결국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차는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엄청나게 조용했다. 점점 바카타로도 말수가 줄어들었다. 참 한심한 녀석이었다. 그리고 터널 한가운데쯤에서 바카타로는 차를 세웠다. 안 되겠다. 갑자기 엄청 무서워졌어. 너 진짜 머리 나쁘다. 집에 가고 싶다. 우리 둘 다 경적을 울릴 용기는 없었다. 그래서 그냥 아니, 여기 진짜 엄청 깜깜한데? 이 정도면 사건이 있든 없든 심령 스팟 소리 듣겠네. 같은 시답잖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 역시 돌아가자 라는 결론이 막 나왔을 때였다. 차 위에서 무언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뭐랄까, 공기가 달라졌다고 해야 하나, 무거워졌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었다. 바카타로도 느낀 모양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1분쯤 지났을까, 내가 차 출발시켜 라고 말하려던 바로 그 순간 쾅
누군가가 차 천장을 세게 내리쳤다. 우리들은 동시에 바보 같은 비명을 질렀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출발시키라고 소리쳤지만 바카타로는 몸을 떨기만 할 뿐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비명인지 뭔지 모를 소리를 지르며 그의 어깨를 마구 흔들었다. 그제야 그는 어떻게든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또 쾅! 차 천장이 얻어맞았다. 정체는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나는 차 천장을 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조수석에 매달려 있었고, 바카타루는 대체 뭐가 죄송한지 연신 죄송합니다를 계속 외치고 있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터널을 빠져나올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우리는 패닉 상태였다. 터널에서 한참 멀어진 뒤에도 몸이 덜덜 떨렸다. 둘만 있는 게 무서워서 일단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의견이 모였다. 그래서 24시간 영업하는 슈퍼마켓으로 가서 벤치에 앉은 뒤에야 겨우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아까 그게 뭐였던 거야? 내가 알 리가 없잖아. 그런 대화를 몇 번이고 반복했다. 당연하지만 결국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조금씩은 진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굿이라도 받으러 가자. 근데 그런 건 어디서 하는데? 우리는 그 후 액막이나 제사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바카타루는 친구들에게 뭔가 라인을 보내고 있었고, 나는 인터넷으로 신의 신사들을 검색하고 있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었다. 아침이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아침 6시쯤이었을까. 내 라인으로 료코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할 얘기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이에요, 료코 씨? 있잖아, 좀 갑작스러운 이야기인데 오늘 회사 쉬는 거 가능해?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데려가고 싶은 곳이 있어. 료코 씨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하지만 그때 우리 머릿속에는 오직 액막이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료코 씨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부탁이야. 정말이야. 될 수 있으면 빨리 오는 게 좋아. 라며 그녀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나는 터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액막이를 받으러 가고 싶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우리는 너무 겁에 질려 있었다. 그런데 료코 씨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다. 괜찮아. 내가 데려가려는 곳도 액막이 하러 가는 곳이야. 결국 나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빠진 뒤 액막이를 받으러 가게 됐다. 나는 료코 씨가 왜 나를 액막이 하러 데려가는 건지 궁금했지만 그녀는 급하니까 이유는 나중에 라고만 말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바카타로와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한편 바카타로도 친구와 연락이 닿은 모양이었다. 결국 총 4명이 모이게 되었다. 약속 장소에는 이미 료코 씨와 바카타로의 친구가 와 있었다. 바카타로의 친구는 복싱을 하고 있어서 그냥 복서라고 부르겠다. 복서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믿음직하고 정신이 똑바로 박힌 개이였다. 예전에 소매치기를 직접 붙잡은 적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수염까지 잘 어울리는 미남이었다. 단점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심이 됐다. 이 둘이 있으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복서는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바카타로, 이 새끼 라고 중얼거리더니 만나자마자 조용히 바카타로의 멱살을 잡았다. 바카타로는 덜덜 떨고 있었다. 왜 심령 스포 같은데 얘를 데리고 간 거야? 어? 바카타로는 완전히 작은 동물처럼 굴고 있었다. 적어도 이야기는 전달된 모양이라고 생각한 나는 료코 씨에게 궁금했던 걸 물었다. 왜 나를 액막이 하러 데려가려고 한 건지. 이렇게 타이밍이 딱 맞는 것도 이상했다.
료코 씨의 설명은 이랬다. 브릿짓을 벌인 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몇몇 친구들에게 상담했다고 한다. 내가 기분 나쁜 마네킹 머리를 예뻐하며 말을 걸고 이상할 정도로 그 머리에 집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에는 정신적인 문제라고 의심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친구들 중 한 명이 심령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게다가 그 설명이 꽤 설득력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료코 씨는 앵마기를 받게 하는 편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더 놀라운 건 이미 오늘 앵마기 예약까지 잡아두었다는 점이었다. 나는 그녀의 신속한 행동력에 놀랐다.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나는 브릿짓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지금까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브릿짓 귀환 사건이 심령 현상을 겪고 난 뒤라서인지 조금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는 조금씩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마네킹 머리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건 이상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료코 씨, 진정하고 들어봐. 어? 브릿짓이 돌아왔어. 료코 씨가 숨을 삼키는 게 느껴졌다. 한편 바카타로와 복서의 이야기도 끝난 모양이었다. 반쯤 울상이 된 바카타로를 데리고 복서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두 사람에게도 브릿짓 이야기를 해주었다. 바카타로는 더욱 겁에 질렸고 료코 씨와 복서는 브릿짓도 같이 앵마기하러 가져가자 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 후 우리는 복서의 차를 타고 내 집에 들러 브릿짓을 챙긴 다음 앵마기를 받으러 가기로 했다. 참고로 전원 무단 결근이었다. 다만 바카타로만은 지나치게 정직하게 앵마기를 받으러 가게 돼서요 라고 상사에게 전화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복서가 그걸 굳이 사실대로 말할 필요는 없잖아 라며 핀잔을 주고 있었다. 우리 집에 도착하자마자 세 사람은 브릿짓을 보고 질색했다. 료코 씨는 정말로 돌아와 있었어 라며 얼굴이 새파래졌고 평소 겁이 없는 복서조차 브릿짓을 보자 낮은 목소리로 신음했다. 바카타로는 아예 브릿짓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다. 나는 브릿짓을 안고 바카타로의 차에 탔다. 운전은 복서, 조수석은 바카타로, 뒷좌석은 나와 료코 씨였다. 우리는 모두 함께 앵마기 장소로 향했다. 겁에 질린 나와 바카타로에게 복서는 귀신이 나타나도 내가 때려 눕혀줄 테니까 걱정 마 같은 소리를 했다. 힘으로 귀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싶었지만 복서가 말하니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료코 씨는 계속 내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두 사람에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앵마기를 받는 곳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렸다. 4명이나 함께 있어서인지 가는 동안은 비교적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착까지 5분 정도 남았을 때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터널에서 그랬던 것처럼 차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네 사람 모두 입을 다물었다. 복서가 뭔가 말하려던 순간 내가 바카타로와 눈을 마주쳤고 그 직후 쾅! 어제와 똑같이 차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살아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어제와 비슷한 크기의 소리로 쾅! 쾅! 하는 소리가 몇 번이고 천장에서 울렸다. 료코 씨는 나를 끌어안아 주었고 복서도 계속 차를 몰았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이상하게 변했다. 천장을 두드리던 소리가 멈췄다. 대신 끼익, 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까 소리가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치는 소리였다면 이번에는 누군가가 천장을 천천히 밟고 다니는 것 같은 소리였다. 바카타로는 어느새 흐느껴 울고 있었다. 나 역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발소리는 조금씩 잦아들더니 곧 사라졌다. 료코 씨와 복서는 어제도 이런 식이었냐고 물었다. 나는 더듬거리며 어제는 천장을 밟는 소리는 없었고 뭔가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바카타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부 자기 탓이라느니 미안하다느니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곳은 의외로 평범한 단독주택이었다. 조금 큰 편이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집이었다. 신사 같은 곳이 아니었어? 하고 멍하니 있는 나를 뒤로 한 채 료코 씨는 전력 질주로 초인종을 누르러 갔다. 안에서 나온 사람은 아저씨와 할아버지의 중간쯤 되는 나이의 남자였다. 굉장히 인상이 좋고 친절해 보였지만 우리는 안심할 여유조차 없었다. 우리는 방금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그리고 브릿짓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듯 설명했다. 도저히 침착해질 수가 없었다. 그 남자는 그래도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집의 2층은 업무용, 그러니까 액막이 의식을 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 나는 몇 년 전까지 상담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집 내부가 그런 상담소와 비슷한 분위기였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색감의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고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공간 같았다. 괜히 옛 생각이 나면서 그제야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다. 바카타루는 훌쩍거리며 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남자에게 말하고 있었다. 남자는 인자하게도 바카타루의 잘못이 아니라고 답해 주었다. 그때 나는 그저 바카타루를 달래주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남자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다. 문제의 핵심은 네가 한 행동이 아니야. 모두가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내 쪽을 바라봤다. 문제는 너야. 아저씨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진짜 죽을 만큼 놀랐다. 아저씨는 내가 안고 있던 브릿짓을 보더니 그래, 이 아이한테 끌린 거구나 하고 확인하듯 말했다. 처음 발견한 순간 첫눈에 반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왠지 알 것 같네.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아저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혹시 네 주변에서 지금까지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적은 없었어?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요. 최근 말고 몇 년 전까지 포함해서.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아저씨는 내 눈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한테 해를 끼쳤거나 끼치려고 했던 사람이 심하게 망한 적은 없었어? 계속 영문을 모르고 있던 나는 그제서야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다. 몇 년 전에 저를 강간하려고 했던 남자 셋이 있었는데 셋 다 죽었어요. 여기서 잠깐 몇 년 전 이야기를 해야겠다. 성폭력 관련 이야기라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예민한 사람은 주의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신상 특정이 무섭기 때문에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섞어 말하겠다. 당시 나는 가족에게 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커밍아웃한 상태였다. 여기까지는 꽤 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고민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내 딸이 동성애자인데 하고 상담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사실이 그 지인의 아들에게까지 전해졌다. 세상에는 일정 비율로 레즈비언도 결국 남자랑 자면 넘어온다 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 아들도 그런 부류였던 모양이고 친구 둘을 끌어들여 계획을 꾸몄다. 대충 예상했겠지만 그들이 꾸민 계획은 간간이었다. 어째서인지 내 주소도 외모도 이미 알고 있었고 어느 날 낮 시간에 외출 중이던 나는 모르는 차에 납치당했다. 차가 순식간에 옆에 멈춰섰고 머리채와 옷을 붙잡혀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달리는 차 안에서 미친 듯이 저항했다. 놈들은 나를 제압하려 했지만 나는 더 공포에 질려
팔과 다리를 마구 휘둘렀다. 차가 엄청 흔들렸던 건 기억난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내 발에 걷어차인 운전자가 조작을 잘못했고 차는 그대로 전봇대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아저씨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바카타로와 복서는 뭐야 그게 라는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료코 씨는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에 비교적 침착했다. 운전수는 다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후유증이 남았고 결국 자살했어요. 또 다른 한 남자는 모르는 남자한테 강간당하고 살해됐어요. 그런데 그 범인은 이성애자였고 정신질환도 있어서 정상적인 의사소통도 힘든 상태였대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마지막 한 명은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그 사람도 결국 자살했어요. 그래. 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일이 잘 풀렸다고 생각 안 해? 마치 누군가가 대신 복수해 준 것 같잖아. 솔직히 그 말은 조금 무서웠다. 아마 그 범인들은 너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 끔찍한 짓을 했던 것 같아.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어. 그리고 말이야. 아저씨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네 뒤에 있어. 눈앞이 아찔해졌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바카타로였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건가요? 아저씨는 끝까지 들어보라며 말을 이어갔다. 아저씨 말로는 그 세 범인은 다른 위험한 범죄들도 저질렀다고 한다. 나는 몰랐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죄도 있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넌 습격당하고도 죽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 아이들은 좋은 의미로 널 부러워했던 것 같다.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그런 사람을 따라붙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빙이라고 해도 꼭 나쁜 의미는 아니야. 아마 널 지켜주고 있는 거겠지. 그리고 그 마네킹 말이야. 자신들의 거처로 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네가 그 마네킹에 끌렸던 거고, 네가 그걸 가져다 말도 걸어주고 소중히 대해주니 꽤나 기뻐했을 게다. 아, 그리고 차 천장에서 들렸던 소리 말인데, 두드리던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천장을 짓밟는 것 같은 발소리는 너한테 붙어있는 아이들이었을 거야. 두드리던 무언가로부터 널 지키려고 했던 거지. 나는 멍하니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내가 영들에게 붙들려 있다는 것도, 천장을 두드리던 존재와 그 영들이 싸웠다는 것도, 그 영들이 범인들에게 복수했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강했던 감정은 분노였다. 그 세 놈 때문에 다른 희생자들까지 있었다는 사실. 이미 죽은 놈들인데도 한 번 더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럼 이제 재령을 하자. 네? 하지만 붙어있는 아이들은 절 지켜준다면서요. 조금 지나치게 지켜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 길에서 누가 너랑 부딪히기만 해도 그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할 수도 있어. 조금 무서워졌다. 그 부분이 꽤나 골치 아플 수 있거든. 그리고 말이야, 지금 붙어있는 건 3명인데 그중 가장 강한 아이는 8살 정도로 보이는데 머리가 반쯤 부서져 있네. 그리고 지금 네 등에 매달린 채 이쪽을 보며 웃고 있구나. 이쯤 듣자 너무 무서워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 벌벌 떨면서 재령을 부탁했다. 재령은 무사히 끝났다. 내용은 비밀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솔직히 이 사건 전체에서 제일 무서웠던 게 재령 그 자체였다. 끝난 뒤
료코 씨는 나를 꽉 끌어안으며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말했고 조금 울고 있었다. 사실은 료코 씨 자신도 엄청 무서웠지만 내가 위험한 상황이었으니 절대 울지 않으려고 버텼다고 한다. 정말 강한 사람이었다. 복선은 멍하니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네 하고 중얼거렸다. 내가 그래도 엄청 든든했어 라고 말했지만 별로 귀에 안 들어간 모양이었다. 바카타로는 살짝 오줌을 지렸다. 애초에 저 녀석이 없었다면 나에게 영들이 붙어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테니 터널 데려가서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하고 계속 사과하는 바카타로는 적당히 달래줬다.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바카타로도 다시는 폐터널 같은 심령명소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우리 모두 무사히 지내고 있다. 브릿짓은 아저씨가 맡아가게 됐다. 그 뒤로 브릿짓이 다시 돌아오는 일도 없었고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다. 아, 그리고 분위기 깨질까봐 일부러 마지막까지 안 썼는데 터널에서 바카타로와 함께 차로 도망치던 중 엄청 큰 메뚜기가 앞유리에 들이박아서 죽어버린 적이 있었다. 근데 그 소리가 텅 하고 진짜 엄청 커서 둘 다 기겁하면서 엄청난 비명을 질렀다. 이상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대신 복수를 해준 영들이 고마우면서 또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네요. 마네킹 머리를 보고 야, 이거 우리 집으로 딱이다 했을 걸 생각하면 좀 귀엽게도 느껴지고요. 부디 좋은 곳으로 성불했기를 바랍니다. 잡담을 좀 해보자면 앞전에 물건과 사람의 고유한 기운이 있어서 그것에 끌린다 라는 설 기억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요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하진 않는데 이상하게 예쁜 칼을 보면 눈을 못 뗍니다. 일본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에도 굳이 칼 파는 거리를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니곤 했죠. 참고로 지금 제 부엌칼은 이겁니다. 예쁘죠? 당연히 그냥 별 이유 없이 칼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지만 뭐 기운이나 궁합 때문이라고 생각해보면 좀 재밌지 않나요? 괜히 막 그럴듯한 것 같고. 여러분들도 혹시 이상하게 끌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